저는 올해 74, 김순자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죠. 혼자가 되고 나서 많이 외로웠는데 며느리 민지 덕분에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민지는 정말 효부였어요. 12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꼭 시장에 같이 가자고 했죠.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며 제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친정어머니보다 저를 더 잘 챙겼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지가 제 방으로 들어왔죠.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묘하게 밝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는 제 앞에 앉더니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저랑 베트남 여행 가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행이라니요. 저 같은 늙은이랑 여행을 가겠다는 겁니까? 민지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니? 제가 놀라서 물었죠. 민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 집안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잖아요. 한 번도 쉬지 못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 없이 지낸 지 5년 그동안 어디 한번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과 동네 마트, 복지관이 제 생활의 전부였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습니다. 베트남이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비행기라는 것도 평생 몇 번 타보지 못했습니다. 네, 비행기 타고 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민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권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항공권도 제가 예약하고 숙소도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다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지야, 돈이 많이 들 텐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하지만 민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런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랑 단둘이 여행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행이 결정됐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70평생 처음 가보는 외국 여행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아들에게 말했더니 아들도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쉬다 오세요. 민지가 잘 모실 거예요. 아들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렇게 챙기는 게 자랑스러운 모양이었죠.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들이 허락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민지는 정말 꼼꼼했습니다. 여권 신청할 때도 직접 사진관까지 동행했어요. 어머님, 이쪽 보세요. 사진사가 셔터를 누르는 순간 민지가 옆에서 어머님 예쁘세요 하고 웃었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여권이 나왔어요. 민지가 제 여권을 들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여권 나왔어요.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제 사진이 박힌 여권을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외국에 가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지는 짐도 대신 싸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출발 일주일 전부터 민지는 제 짐을 하나씩 준비했어요. 옷도 골라주고 약도 챙기고 세면도구도 새로 사왔습니다. 출발 사흘 전쯤이었을까요? 민지가 제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신분증 좀 주세요. 여행자 보험 들어드려야 해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신분증을 건넸죠. 민지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신분증을 받아들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보험 신청하려고 사진 찍는 거예요. 곧 돌려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효부가 따로 없었죠.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제 방에 들어와서 가방을 열어 보였어요. 어머님, 이것 보세요. 제가 다 챙겼어요. 옷, 속옷, 양말, 세면도구, 상비약까지요. 가방 안에는 정말 필요한 게 다 들어있었습니다. 민지야, 정말 고맙구나. 제가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어머님, 내일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요. 평생 기억에 남을 여행이 될 거예요. 그때 민지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한 듯한, 애틋한 듯한 눈빛이었어요. 눈가가 살짝 붉어진 것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민지가 저를 많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민지도 환하게 웃었죠. 그 웃음 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내일이면 베트남에 간다는 설렘으로 가득했죠. 민지와 단둘이 가는 여행, 얼마나 즐거울까 상상했습니다. 베트남 음식도 먹어보고 예쁜 풍경도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엄마 내일 잘 다녀올게. 걱정 마. 아들은 곧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네, 엄마, 민지랑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 오시고요.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을 기다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가장 무지했던 밤이기도 했죠. 제가 믿고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징조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너무 서두른 것도 그렇고 제 신분증을 달라고 한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효부의 지극한 정성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쌓아 올린 믿음은 그만큼 단단했으니까요. 드디어 출발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죠. 민지가 택시를 불러놨다고 했어요. 어머님, 서둘러요. 비행기 시간 맞춰야 해요. 민지의 목소리에 약간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니 민지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면서요. 민지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물었죠. 아니에요, 어머님. 항공권 확인하는 거예요. 민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살짝 맺혀 있었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저도 처음이라 떨렸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가족들, 연인들까지. 다들 여행을 떠나는 설렘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들떴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고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저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민지의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출국 수속대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됐죠. 민지가 제 여권과 항공권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먼저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제 여권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여권을 건넸죠. 직원은 웃으며 여권을 받아 스캐너에 올려놨어요. 띠리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진지해졌죠. 잠시만요. 직원이 다시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뭔가 이상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수군거렸죠. 제 옆에 서 있던 민지의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손에서 땀이 났죠. 숨소리도 거칠어진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문제 있나? 제가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톱이 제 손등에 파고드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더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 같았어요. 몇 마디 나누더니 전화를 끊었죠. 그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잠시 후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었어요.
배지를 보니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순자 고객님이시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제가 김순자인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팀장이 제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제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팀장이 손짓했습니다. 출국 수속대 옆에 있는 문을 가리켰어요. 별도 공간으로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 민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같이 갈게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눈빛도 흔들렸죠. 팀장을 따라 별도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창문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곧 담당자가 오실 겁니다. 팀장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지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민지는 계속 손으로 얼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심하게 긴장한 것 같았어요. 숨소리도 거칠었죠. 민지야, 너 이게 무슨 일인지 아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몰라요, 어머님. 저도 모르겠어요. 민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 찼죠. 시계를 보니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5분이었어요. 민지는 계속 무릎을 떨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 2명이 들어왔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경찰이요? 왜 경찰이 저를 찾는 거죠? 한 분은 남자였고 한 분은 여자였습니다. 둘 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남자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었죠.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제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네, 제가 김순자입니다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대출이요? 무슨 대출 말인가요? 저는 대출 같은 거 받은 적 없는데요. 전혀 모르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평생 빚 없이 살았어요. 남편도 그렇게 가르쳤죠. 빚지고 사는 건 좋지 않다고요. 남자 경찰관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르신 명의로 된 대출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류 같은 게 떠 있었어요.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김순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제 것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본 적 없는 서류였죠. 제가 신청한 게 아닌데요. 경찰관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종이가 가득 들어 있었죠. 총 3건의 대출이 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3천만 원, 두 번째는 2,500만 원, 세 번째는 2,500만 원이에요. 합계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 큰 돈을 제가 대출받았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제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없는데요. 저는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억울했거든요. 여자 경찰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두 지난 6개월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6개월 전이면 올해 초부터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집에서 손자들이나 봐주고 집안일만 했는데요. 대출을 받을 이유도 방법도 없었어요. 누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 아닌가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찰관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신분증이나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분증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고 인감도장은 서랍에 보관했었죠. 그런데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민지가 신분증을 달라고 했던 게요. 보험 신청한다고 했죠.
그리고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민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경찰관도 민지를 주목했습니다. 혹시 가족분 중에 어르신 신분증이나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남자 경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순간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설마 민지가. 민지야. 제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더 깊이 숙였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러다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건가요? 무슨 일인데요? 뭐가 죄송한데?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제가 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대출받은 거.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지가 했다고요? 12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요? 제가 그토록 믿었던 민지가 제 이름을 도용했다고요? 무슨 소리야, 민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남자 경찰관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셨나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었어요. 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제 신분증이었어요. 그리고 인감도장까지. 제가 서랍에 보관하던 바로 그 도장이었죠. 이걸로 했어요. 민지가 신분증과 도장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장을 집어들었죠. 틀림없이 제 도장이었습니다. 민지야, 언제부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민지에게 질문했어요. 왜 시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받으신 겁니까?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봤어요. 1년 전쯤이요. 처음엔 조금씩 잃었는데 나중엔 수천만 원이 날아갔어요. 주식 투자요? 민지가 주식을 한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엔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메웠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시 주식에 넣었다가 잃어버렸죠. 그때부터 온라인 도박을 시작했어요. 도박이요? 제 며느리가 도박을 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조금만 따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빚만 더 늘어났죠.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 명의를 도용하신 겁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명의론 더 이상 대출이 안 됐어요. 신용이 바닥났거든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6개월 동안 민지는 저 몰래 제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는 거잖아요. 여자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첫 번째 대출은 6개월 전이네요. 3천만 원. 이건 뭐에 쓰셨습니까? 민지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도박 빚 갚는데요. 두 번째 2,500만 원은요? 남자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도박하다가 다 잃었어요. 그리고 채권자들한테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채권자들이요? 제 명의로 빌린 돈인데 채권자들이 저한테 연락했다는 건가요? 민지는 계속 털어놨습니다. 세 번째 대출은 한 달 전이에요. 2,500만 원. 그것도 다 썼어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올 것 같았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다 사라졌다는 건가요? 여자 경찰관이 물었어요. 그럼 이번 베트남 여행은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민지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도망가려고 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집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무서웠어요. 남자 경찰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시어머님까지 데려가려고 하셨습니까?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통장이랑 도장이 있으면 베트남에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송금도 받고 필요하면 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 데려가려 한 거구나? 민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미쳤었어요. 빚에 쫓기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여자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요. 시어머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기록도 있네요. 제 통장에서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500만 원씩 몇 번 인출했어요. 어머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그러니까 내 통장에서도 돈을 빼간 거구나. 얼마나 빼갔는데? 남자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총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 정도 인출됐네요. 2천만 원이요? 제가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민지야, 너. 말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12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배신했다니요. 여자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출국 심사에서 걸린 이유는 출국 금지 조치 때문입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했거든요. 출국 금지요? 제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제가 출국 금지를 당한 겁니까? 남자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명의가 어르신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채권자 입장에선 어르신이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법원에 출국 금지 신청을 한 겁니다. 억울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다 갚을게요.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무슨 책임을 진다는 건가요? 8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갚는다는 거죠? 제 노후 자금 2천만 원도 돌려줄 수 있나요? 여자 경찰관이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동의하셨다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명이나 녹음 같은 거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제가 몰래 한 거예요.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남자 경찰관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그럼 명예 도용이 확실하네요. 사문서 위조의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민지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경찰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일단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민지를 보며 말하는 거였어요. 민지가 제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제가 민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민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지는 울면서 끌려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여자 경찰관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었죠.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는데요. 물 좀 드릴까요? 경찰관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경찰관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며느님이 어르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몰래 사용한 게 확실합니다. 대출 서류에 있는 서명도 며느님이 직접 했을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게 무슨 위로가 될까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님 진술에 따르면 주식 투자로 시작됐다고 하네요. 1년 전부터였답니다. 1년 전이요? 그때 민지가 유난히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봤던 게 기억났습니다. 주식 앱을 보고 있었던 거였군요. 처음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대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점점 더 큰 돈을 넣었고 결국 수천만 원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민지가 그런 걸 한다는 것도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건 숨기기 쉬우니까요.
그러고 보니 민지는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보곤 했습니다. 화장실에 오래 있을 때도 많았죠. 그때 도박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온라인 도박을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래요. 주식으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했대요. 도박으로 잃은 돈을 만회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경찰관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도박은 더 깊은 늪이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민지도 그랬던 겁니다. 잃을수록 더 큰 돈을 걸었고 결국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죠. 경찰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님 명의로 된 대출도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이것도 다 도박에 쓴 거래요. 그럼 민지가 진 빚이 총 얼마란 말인가요? 제 명에 8천만 원, 민지 명에 4천만 원. 합치면 1억 2천만 원이네요. 경찰관이 계산해 줬습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만들 수 없는 금액이었죠.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했대요. 전화도 오고 집 앞에도 나타나고요. 며느님이 견디다 못해 도피를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여행이었던 거군요. 도망가려고 계획한 거였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며느님은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했나 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까지 데려가려고 한 겁니까?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느님 진술로는 어르신 통장과 도장이 필요했대요. 베트남에서도 송금을 받거나 돈을 융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까 저를 계속 이용하려고 했던 거군요. 베트남에 가서도 제 명의로 또 무슨 짓을 할 생각이었던 거죠. 경찰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행히 출국 금지가 걸려 있어서 공항에서 발각됐어요. 만약 그대로 출국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모르죠. 경찰관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어르신 통장에서 500만 원씩 4번 인출됐네요. 모두 민지 씨가 한 거예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대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비밀번호는 아들 생일이에요. 민지도 당연히 알죠. 가족이니까요. 그 믿음을 민지가 악용했던 겁니다. 첫 번째 인출은 4달 전이네요. 500만 원. 두 번째는 석 달 전, 세 번째는 2달 전, 네 번째는 1달 전이에요. 경찰관이 하나씩 짚어줬습니다. 그 돈들도 다 도박에 쓴 거겠죠. 제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는데요. 며느님이 통장에서 돈을 뺄 때 어르신은 모르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통장을 자주 확인하지 않았어요. 민지를 믿었으니까요. 민지가 집안 살림도 다 맡아서 했고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너무 믿었던 거죠.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라서 더 쉽게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통장을 민지가 관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허리를 다쳐 움직이기 힘들 때요. 그때 민지가 제 도장과 통장을 맡았었죠. 며느님이 그때부터 계획한 것 같네요. 어르신 신분증 사본도 미리 만들어뒀대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민지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준비했던 겁니다. 첫 대출은 6개월 전이에요. 3천만 원. 대출 회사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한 줄 알았대요. 민지가 제 신분증과 도장으로 서류를 꾸몄던 거죠. 서명도 민지가 했을 겁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두 번째 대출은 넉 달 전이에요. 2,500만 원. 이건 다른 대출 회사였어요. 민지는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 세 번째 대출은 1달 전이에요. 이것도 2,500만 원이고요. 경찰관이 설명을 마쳤습니다. 모두 제 명의였지만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채권자들이 어르신께 연락한 적은 없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최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왔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민지가 스팸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받지 말라고 했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채권자들 전화였을 거예요. 며느님이 미리 막은 거죠. 민지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온 적도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민지가 제가 외출한 사이에 만났던 거죠.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경찰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출국금지 신청은 보름 전에 들어왔어요. 채권자 중 한 분이 법원에 신청했죠. 보름 전이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던 겁니다. 출국금지가 걸린 걸 알고 서둘러 도망치려 했던 거군요. 며느님도 자기 명의론 이미 출국이 안 됐을 거예요. 빚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어르신과 함께 가려고 한 겁니다. 제 명의로 항공권을 끊고 저와 함께 출국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제 명의에도 출국금지가 걸려 있어서 발각된 겁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제가 믿었던 며느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까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물 한 잔을 더 건넸어요. 어르신, 이제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경찰관이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공항 시스템에 어르신 명의로 출국 금지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출국 심사에서 바로 걸린 겁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법원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출국 금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어르신은 피해자세요. 하지만 서류상으론 어르신 명의니까 법원에서 일단 조치를 취한 거죠. 말은 이해가 됐지만 억울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요. 경찰관이 위로하듯 말했어요. 다행히 오늘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며느님이 명의를 도용한 게 확실하니까 어르신은 책임에서 벗어나실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8천만 원이라는 빚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럼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며느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명의 도용이 증명됐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며느님이 갚을 능력이 있을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지가 그 큰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이미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말이죠. 만약 며느리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설마 제가 갚아야 하는 건 아니겠죠? 경찰관이 천천히 설명했어요. 명의 도용이 인정되면 어르신이 갚을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린다는 게 얼마나 걸린다는 건가요? 1년? 2년? 그동안 채권자들은 저를 찾아올 텐데요. 채권자들이 계속 연락할 거예요. 어르신 명의로 된 빚이니까요. 그럴 땐 경찰서나 법률구조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법률구조기관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있었지만 12년을 함께 산 며느리였어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기소될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되겠죠. 재판이요. 민지가 법정에 서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찰관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수년은 나와요. 금액이 크고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라서 정상 참작이 어려울 거예요. 민지가 감옥에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손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은 또 어떻게 되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어르신, 아드님한테 연락하셨나요? 아직이요. 제가 대답하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도 알아야 할 상황이니까요. 그렇겠죠. 아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엄마, 공항 도착하셨어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아들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어요. 민지가 경찰에 잡혀갔어? 네. 무슨 소리세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았어. 8천만 원이나. 그리고 엄마 통장에서도 돈을 빼갔고, 말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엄마? 아들이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공항이야. 출국장 안쪽 사무실에 있어.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그대로 계세요.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오실 때까지 여기 계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가져올게요. 경찰관이 나가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비행기를 탈 뻔했죠. 민지와 함께 베트남으로 갈 뻔했어요. 만약 출국 금지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베트남에서 민지의 도구로 이용됐을 겁니다. 더 큰 범죄에 연루됐을지도 모르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낯선 외국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경찰관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드세요, 어르신. 따뜻한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제 인생처럼 쓰디쓴 맛이었죠. 경찰관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이번 일이 발각된 건 정말 다행이에요. 더 큰 피해를 막은 거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발각됐으니 다행이었죠. 하지만 이미 입은 상처는 너무 컸습니다. 12년의 믿음이 무너진 상처 말이에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갔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가 전혀 몰랐어요.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집에서 늘 밝게 지냈는데 주식이나 도박 같은 건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도 아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저처럼 민지를 믿었던 거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부인께서 이중생활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뒤에선 도박에 빠져 있었죠. 아들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컸나 봅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자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다고, 자기가 더 잘 챙겼어야 했다고 중얼거렸어요. 경찰관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지금 경찰서로 이송됐어요. 조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를 만나볼 수 있나요?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조사 중이라 어려워요. 나중에 면회는 가능하겠지만요. 아들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실망, 배신감.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경찰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세요.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연락드릴게요. 어르신 진술도 필요할 거예요. 저는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공항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왔던 공항이었는데 나올 때는 온몸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에 오르니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여행 다녀오셨어요? 아들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집으로 가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저도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지의 흔적이 곳곳에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놓인 민지의 쿠션, 식탁 위 민지가 쓰던 머그컵. 아들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어요. 제가 몰라봤어요. 아내가 그런 짓을 할 줄은.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제가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 아내가 엄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아들은 자책했습니다.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어요. 민지가 뭘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으며 저를 챙기던 모습, 시장에서 손을 잡아주던 모습,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12년이라는 시간이 전부 연기였을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엄마한테 저런 짓을 한 사람이랑.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민지를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들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경찰관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민지가 신분증을 달라고 한 적 있나요? 네, 여행보험 든다고 했어요.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나요? 네, 가족이니까 알고 있었죠. 믿었으니까요. 질문에 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믿음이 민지에게 범죄의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지를 봤습니다. 수갑을 차고 경찰관에게 이끌려가는 민지였어요.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민지가 소리쳤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고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지의 재판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재판에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못 가겠어요. 민지 얼굴 못 보겠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가고 싶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재판 당일 법정에 섰습니다. 민지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12년을 가족으로 믿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저를 이용했더군요. 말하는 내내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까지 가져갔어요.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 아팠습니다. 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재판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어요. 민지의 명예 도용, 제 통장에서의 무단 인출, 모든 게 증명됐죠. 결국 민지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요. 민지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가 소리쳤지만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대출금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명의 도용이 인정됐지만 법적 절차를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습니다. 법률 구조기관의 도움을 받았지만 일부 비용은 제가 내야 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500만 원을 법률 비용으로 썼습니다. 민지가 빼간 2천만 원에 더해 또 돈이 나간 거죠. 채권자들은 계속 연락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빚이니까요. 그때마다 변호사가 대응했어요. 명예 도용 사건입니다. 법적 절차 진행 중입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동안 법원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하고 싸웠어요. 74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출금 상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법원이 명예 도용을 인정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컸어요. 아들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 모실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엄마 혼자 살게. 아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사는 게 편하긴 했지만 이제 독립하고 싶었어요. 아들은 제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제가 모시겠다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은 확고했어요. 아들아, 엄마도 존엄이 있어.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고 싶지 않아. 민지 사건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은 다르다는 걸 알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았죠. 결국 아들도 제 뜻을 존중했습니다. 함께 원룸을 알아봤어요. 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을 구했습니다. 복지관 근처였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이사하는 날 아들이 짐을 날라줬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괜찮아. 엄마 이제 자유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웃음은 아니었지만요. 아들은 냉장고에 반찬을 가득 채워놨어요. 엄마,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게 보였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알았어, 아들아. 넌 내 생활이나 잘해. 아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원룸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들었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저도 아들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죠. 세상에 믿을 사람 없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한테 당했어요. 제 집을 팔아서 돈을 가져갔죠. 모두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배웠습니다.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됐죠. 그래도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혼자 누워있으면 생각이 많아졌어요. 민지가 떠올랐고 지난 12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진심으로 저를 대한 순간도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기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응, 잘 먹고 있어. 짧은 대화였지만 위로가 됐어요. 아들의 이혼은 석 달 만에 성립됐습니다. 민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 이혼 서류가 처리된 거죠.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10년 넘게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울 리 없었죠. 아들아, 괜찮니?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후에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게 맞는 거예요. 손자들은 아들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민지의 부모님이 가끔 손자들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저는 손자들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자들을 보면 민지가 떠오를 것 같았어요. 아직은 그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원룸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어요. 복지관 친구들도 생겼고 나름의 일과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원을 산책합니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고 오후엔 프로그램에 참여하죠. 저녁엔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봅니다. 단조로운 생활이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저를 이용하지 않았고 누구도 저를 속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또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아들이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좁지 않아요? 더 큰 데로 옮기시는 게. 제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여기가 딱 좋아. 혼자 살기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채워 넣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혼자 반찬을 먹었어요. 아들이 만든 김치찌개였는데 맛이 괜찮았습니다.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민지가 출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징역 3년을 다 채운 거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가 출소했대요. 어머니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안 만날 거야.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민지를 볼 생각이 없었어요. 용서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거절할게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님. 뒤돌아보니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본 민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가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어머님, 제발. 민지가 울먹였지만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민지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무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지를 보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공항에서의 그날, 경찰서, 법정,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도 공항만 지나가면 그날이 떠오릅니다. 텔레비전에서 공항 장면만 나와도 가슴이 철렁해요. 트라우마가 됐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출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민지와 함께 베트남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낯선 외국에서 더 큰 범죄에 휘말렸을지도 모릅니다.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출국 금지가 걸려 있어서 공항에서 발각된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가는구나. 저는 한숨을 쉬며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상이 반복됐죠. 외롭지만 이게 제 삶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77세의 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언젠가는 이 아픔도 잊혀질까요? 민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하루가 되겠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혼자지만 자유롭게